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재작년에 결혼하고 아직 신혼의 단꿈에 매일이 행복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결혼을 할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사람의 바닥을 보고 도망치듯 파혼했어요. 사랑한 시간만큼 그 사람을 전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의 남편한테도 딱히 숨길 일은 아니라서 모두 다 이야기하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의 남편은 이혼했던 경력이 있다 보니 그런 제 과거는 자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모든 걸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또 저 역시 남편이 이혼하게 된 이야기도 모두 들어 알고 있는데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아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파혼을 하면서 제가 겪은 상처들이 꽤나 많았는데 사람이 모든 일을 내다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릴 줄도 몰랐고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남자가 그렇게 엉망인 사람인 줄도 몰랐던 것처럼 저는 제가 파혼을 하게 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속 시원하게 전부 이야기하지 못한 게 꽤 있었는데 엄마도 아프시고 그때는 경황이 없게 그 집구석에 파혼 통보를 했던 터라 속에 쌓인 분노 표출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조금 오버해서 한이라고 하나? 두고두고 후회가 되고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내가 왜 그것들을 곱게 보내줬을까?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개망신이라도 시켜줬어야 하는 거 아니었나? 정말 별의 별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며 했어요. 하지만 이미 기회는 제 손을 떠나버렸고 저에게 남는 건 그저 후회밖에 없었는데 사람이 자꾸 반복해서 되뇌이고 후회를 하다 보니 하늘도 그런 제가 딱했나 봐요. 어디 한번 한풀이를 제대로 해보라고 뜻밖의 기회를 주셨는데 어찌나 속이 후련하든지 지금은 아주 홀가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로 저는 이곳 사연살롱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인간 말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거기에 더불어 저와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부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파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편의상 저와 파혼했던 그 남자를 남자친구라 부르겠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알게 된 직장 선배이자 사수인 언니가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대기업에 다닌다는 대학 친구를 소개해 준 건데요. 처음엔 별 흥미가 없었지만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호기심 반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어요. 저도 가능하면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나랑 뭐가 다를까? 묘하게 그런 게 궁금했고 그렇게 소개팅 자리에 나온 남자친구는 제 생각보다는 딱히 뭔가 뛰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이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살짝 정신도 없는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러웠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기업에 들어갔지? 그저 신기했달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저렇게 뭔가 빈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또 자기 본업을 잘하면 그 모습이 또 의외라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딱 그런 사람이었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모르는 게 엄청 많았는데 업무 전화가 오거나 잠깐 일 좀 하겠다고 노트북을 열면 사람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 모습에 아, 저래서 대기업에 들어갔구나 하고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네 번 만나니 어느덧 그 사람과 정이 들어 썸을 타고 있었죠. 어째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 나이 차이가 3살이 나긴 했는데 마치 친구처럼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았는데요. 저랑 동갑인 여동생이 있다고 하더니 그 때문인가 편하고 좋았어요. 한 번은 여동생한테 추천을 받았다며 한 카페를 갔는데 거기도 엄청 좋고 사진도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는 걸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저를 위해 사진을 잘 찍기 위한 연구도 해왔는데 그래서 가끔은 일부러 사진 잘 나오는 것을 골라 저를 데리고 가곤 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자기 인생 사진 좀 찍어줘야겠다. 자기야, 이 필터로 찍으면 엄청 분위기 있어 보인대. 그리고 내가 찾아봤는데 요즘은 요렇게 또 이렇게 찍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 자기도 해봐.
내가 길이길이 남을 걸작을 찍어주겠어. 이렇게 저를 위해 맞춰줬는데 솔직히 사진 좋아하는 여자들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알고 있었기에 저는 남자친구가 너무 고마웠어요. 저를 만나기 전에는 프로필 사진에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사진에 무관심했던 사람이었는데 저를 위해 저렇게 노력을 해주니 고맙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처음엔 호기심으로 만난 남자친구는 나중엔 제가 더 많이 좋아하게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제가 만나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는 안중에 없고 대기업에 다닌다는 것을 제일 부러워했어요. 사실 그것도 좋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제 남자친구의 살뜰한 성격인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제 진심을 믿지 않더라고요. 그저 저를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 만나 로또 맞은 여자 정도로 아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솔찬히 억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사수 언니는 괜히 사람들이 생각 없이 떠드는 소리에 일희일비할 것 없어. 다 네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라며 제 기분을 풀어줬는데 저도 그때부터는 사수 언니 말처럼 그런 의미 없는 남의 말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는데 그들이 보기에 내 남자친구가 괜찮아 보이나 보다. 오히려 좋게 생각했어요. 거기에 아울러 남자친구와 어울리는 여자가 되기 위해 저는 자기계발도 열심히 했는데요. 남자친구는 저희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좋아해줬죠. 사실 나중에라도 저 역시 대기업에 이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많이 도와달라고 했고 남자친구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우리 회사 와서 우리 사내 커플하면 엄청 좋겠다. 사내 커플이 결혼하면 회사에서 주는 혜택도 있어. 결혼식장 지원도 되고 복지샵에서 가전제품도 할인해준다? 짱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남자친구는 그렇게 저와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했었죠. 그리고 저 역시도 연애 기간이 좀 지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저는 제 입 밖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잘하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요. 엄마와 아빠가 일찍 이혼하셔서 저는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혹여 남자친구 집에서 홀엄마 밑에서 자랐다고 저를 싫어할까 솔직히 두려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일인데 이미 그때는 저나 남자친구나 우리는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도 놀러와서 저희 엄마와 만나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워낙에 외향적이고 처음 보는 사람과도 잘 지내는 사교적인 성격이라 저희 엄마와도 금방 친해졌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엄마는 남자친구의 성격이 너무 좋다며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엄마의 그런 마음을 모르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내심 혼자 저를 키웠기 때문에 제가 좋은 사람만 만난다면 하루빨리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살길 바라셨거든요. 그리고 때마침 남자친구를 보니 그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고 거기엔 남자친구의 안정적인 직장도 한몫한 듯 했는데 어디에 내놔도 남자친구는 남들이 부러워할 사윗감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 저희 엄마도 남자친구한테 엄청 잘해줬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대접하는 걸 좋아라 했죠. 뭐 남이 나를 잘 대접해주고 칭찬을 해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예쁨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자신감이 뿜뿜했던 건지 남자친구는 곧잘 저희 엄마를 어머니 어머니 하며 잘도 넉살을 늘어놓았는데 갑자기 삭막했던 저희 집이 안락하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제가 살가운 성격도 아니고 애교가 있는 딸도 아니라서 저희 집은 오랫동안 그저 조용한 절간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 저희 엄마는 아들 같은 사이가 생겼다며 정말 많이 좋아하셨는데요. 저도 좋았죠. 그리고 저 역시 넘어야 할 산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는 거였어요. 그때는 어찌나 떨리던지 물도 제대로 넘기지 못할 정도였는데 남자친구 집은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제가 홀엄마 밑에서 자랐다는 걸 아시는데도 저에게 살갑게 잘해주셨어요. 게다가 집안 분위기도 너무 좋았는데 평상시 꿈꾸던 따뜻한 집이랄까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절로 미소가 지어졌는데 남자친구의 좋은 성격도 다 이런 집안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 같더군요. 더욱이 저랑 동갑이라는 여동생은 말로만 들었지만 생각보다 엄청 편하고 저를 잘 챙겨줬는데 두가 현실남매 아니랄까봐 둘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옆에서 보기에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다른 형제가 없다 보니 남매 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신기하더라고요. 유나라고 했지? 나는 인간 여동생 박준이야. 얘기 많이 들었어. 나랑 동갑이라며? 우리 어쩌면 건너 친구 막 겹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튼 우리 오빠랑 연애하는 건 솔직히 비추인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워. 야, 박준이. 무슨 비추야. 완전 강추지. 그리고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이름 막 부르지 마라. 어디서 새언니 이름을 막 불러. 아, 그리고 내가 미리 경고하는데 시누이 짓 할 생각은 하지도 마. 웃기고 있네. 아직 식 안 올렸잖아. 식 올리기 전까지는 내 친구야. 그치 유나야. 그리고 우리 오빠에 대해 궁금한 건 나한테 물어봐. 본인이 본인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했겠어? 내가 진실 말해줄게. 무엇이든 물어봐. 아, 그럼 우리 집에 시집 안 온다고 하려나? 아우 시끄러워. 너는 오빠가 모처럼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구니? 그러다 정말인 줄 알고 유나가 믿으면 어쩌려고 그래. 유나야, 제 말 듣지 마. 우리 아들 진짜 괜찮은 애거든. 주변에서도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라고 얼마나 자기 딸 소개시켜달라고 난린대. 근데 우리 아들은 유나 너밖에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여담이지만 좋은 혼처도 많이 놓쳤어. 그래서 내가 너 진짜 어떤 앤지 보고 싶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예쁘고 참하네.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유나 놀이를 했는지 알겠어? 거참 당신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 괜히 유나가 오해하잖아. 유나야, 그래봤자 고작 한두 명이었어. 그것도 말만 좀 나왔을 뿐이지 아무 일도 없었다. 그치 박준호? 아빠도 참 그게 더 수상하거든. 별소리를 다 해. 나보다 유나가 아까운 게 맞지. 봐봐. 유나는 예쁘지 싹싹하지. 그리고 성격도 얼마나 꼼꼼한데. 박준이랑 완전 달라. 아이씨, 왜 자꾸 나를 걸고 넘어져? 그래, 오빠 네 여자친구 짱이다. 됐냐? 됐다 그래. 그렇게 인정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앞으로도 유나 데리고 집에 자주 놀러 올 거니까 잘해줘. 미래에 우리 한 식구 될 사이니까. 알겠지? 그렇게 처음 예비시댁에 방문했을 때 그 자리며 분위기는 참 유쾌하고 좋았어요. 늘 엄마와 둘만 있어 조용한 집과는 다르게 활기가 넘치는데 이런 게 사람 사는 집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랄까 예비시댁에 다녀온 후 남자친구와 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요. 남자친구 말처럼 저도 그 집 식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제법 남자친구의 가족과 제가 친해지고 저희 엄마와 남자친구가 친해졌을 무렵 남자친구는 멋은 좀 없지만 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풍선 달고 꽃장식에 촛불 같은 이벤트는 없었지만 남자친구가 이제 우리 그만 연애하고 결혼하자는 그 말이 좋기만 했죠. 게다가 남자친구는 양가에 손 벌리지 말고 반반 결혼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반가운 소리였어요. 요즘은 다 그렇게 반반 결혼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평소 결혼 생각이 있던 저는 차곡차곡 돈도 잘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 때문에 고생한 엄마인데 결혼한다고 손까지 벌리고 싶진 않았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해주니 나중엔 고맙기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잠시 정작 반반 결혼 얘기를 꺼낸 남자친구의 재정 상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충격이었는데요. 저는 8천 정도 모아둔 반면 남자친구가 모았다는 돈은 4천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딱 2배 차이가 났는데 저희 둘은 서로 다른 의미로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더러 어떻게 돈을 이렇게나 모았냐고 물었는데 저는 거꾸로 묻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요. 솔직히 대기업이면 저보다 연봉도 높고 그러니 당연하게도 돈을 꽤 모았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고 집이 어려워서 생활비를 대주고 있던 것도 아니면서 그동안은 돈 안 모으고 뭐 했냐고 묻고 싶었는데 그럼 또 기분이 상할 것 같아서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하지만 내심 반반 결혼인데
남자친구가 모은 돈을 기준으로 하면 둘이 합쳐 8천만 원이고 그 돈으로 신혼집에 결혼식에 신혼여행까지 다 할 엄두가 나지 않아 계속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는데 그건 얘기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가 그렇게나 돈을 많이 모았을지 몰랐다며 자기가 어떡하든 제 돈 8천만 원을 맞춰오겠다고 했는데 저는 행여 대출을 받을 생각일까봐 그럼 그냥 내가 4천만 원 더하는 걸로 하고 준비를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니야, 그럼 반반 결혼이 아니지. 일단 집에 얘기는 해보려고. 아들이 모은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좀 도와주지 않겠어? 라며 비교적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서로 얼마를 모았는지 오픈하기 전에는 제가 모은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걱정은 남자친구의 몫이 되었고 며칠 뒤 남자친구로부터 집에서 1억을 지원받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1억 4천만 원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돈 놓고 돈 먹는 도박도 아니고 이젠 제가 6천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생각해보니 8천만 원씩 둘이 합쳐봤자 1억 6천만 원인데 그 돈으로 서울의 아파트 전세는 택도 없지 않냐며 집에서 1억 해준다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어째 저도 부족한 돈을 만들어 오라는 듯 들리더군요. 그래서 정말 그러긴 싫었지만 엄마한테 슬쩍 이야기를 했고 엄마는 무슨 그런 걱정을 하냐며 저에게 2억 가까이 된 통장을 건네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엄마도 우리 딸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지. 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을 하지. 왜 혼자 소가리를 하고 있었어? 자, 이거 가져가서 결혼 준비했어. 라고 하셨는데 정말 선뜻 그 통장을 덥석 챙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분명 저 돈 모은다고 엄마가 고생했을 게 뻔했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족한 6천만 원만 달라고 나머지는 엄마가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엄마는 싫다고 저더러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걸 다 가져가면 또다시 남자친구는 반반 결혼을 위해 돈을 맞춰야 할 것 같았고 저는 나중에 제가 돈 필요하다고 할 때 도와줄 비상금이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들고 있어 달라고 했는데 엄마는 저의 그 말에는 알겠다고 수긍하셨어요. 그리하여 저는 남자친구처럼 1억 4천만 원을 맞춰 우리 둘이 2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확실히 자금이 넉넉하니 편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쌌는데 사람 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음에 드는 곳 한 번을 보니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떡하든 그 집으로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신혼집으로 꽂힌 집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였어요. 그러니 말하지 않아도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예측이 되실 텐데 저희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었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눈을 낮추기로 했는데 어차피 매매도 아니니 나중에 우리 집 살 때를 생각해 일단은 참기로 했어요. 그리고 돈에 맞춰 적당한 곳을 고르긴 했는데 역시나 성에는 차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일단 남자친구는 평수 자체가 아쉽다고 했는데 자기는 아무리 신혼이라고 해도 조금 넓은 집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누가 그러는데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는 게 달라진대. 처음 시작부터 넓은 집에서 살면 앞으로도 계속 넓은 집에서만 산다고. 주변에서 집은 좀 무리해서 하더라도 넓은 평수로 하라고 하더라고. 뭐? 둘이 사는데 뭐하러? 나중에 애기 태어나면 모를까.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여유가 있으면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30평대 아파트 가면 좋지.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경험을 또 언제 해보겠어. 우리 좋게 생각하자. 그래, 유나 네가 그렇게 말하면 또 그런 거지. 돈 없는 게 죄지 뭐. 에이, 너무 그러진 말고 우리 열심히 벌어서 자기가 얘기하는 넓은 집 가면 되지. 나는 지금 구한 집도 마음에 들어. 아기자기하게 꾸며서 우리 예쁘게 살자. 남자친구는 제 말에 마지못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에 맞춘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상견례 때도 아무 말이 없던 예단 리스트를 들고 나타나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내미는 남자친구도 민망했는지 실실 웃으면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는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말했어요. 이런 문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야, 우리 반반 결혼하는 거잖아. 근데 왜 예단을 해오라시는 거야?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제가 이렇게 말할 줄 이미 예상했다는 듯 그게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1억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예단을 받긴 해야겠더라고. 또 나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보는 눈도 있고 우리 엄마 아빠 체면도 있잖아. 그리고 내가 다 물어봤는데 예단은 당연히 여자 쪽에서 해오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 구색은 맞춰야지 라고 하는데 정말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그렇게 황당했던 적이 없었어요. 거기에 덧붙인 말도 기가 막혔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신 너무 과하지 않게 적었다고 했으니까 너무 싫은 티는 내지 마. 어차피 시집 오는데 좋게 해서 오면 유나 너도 좋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언뜻 리스트에 적힌 목록을 살펴만 봐도 명품 가방에 밍크코트, 거기에 비싸다는 로봇 청소기, 뭐 그런 게 다 적혀 있었어요. 도대체 뭐가 과하지 않다고 하는 건지 저는 남자친구를 한참이나 불만 섞인 얼굴로 쳐다봤죠. 그러면서 속으로 이래서 결혼 준비하는 동안 그렇게 죽어라 싸운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분명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물러설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태도에 예단은 꼭 받겠다는 굳은 의지가 느껴졌는데 제 입장에서는 보태준 돈도 있으니 당신들도 본전은 뽑아야겠다는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니 저는 제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똑같이 반반 돈에서 결혼을 하는데 이 목록은 과해도 너무 과하다고 저는 남자친구 편에 그 예단 리스트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당연한 소리지만 남자친구 얼굴은 딱딱하게 굳었는데요. 저 역시 마음이 좋진 않았죠. 그리고 그 뒤 한 3일 정도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였는데 그 순간은 결혼이고 뭐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게 되었어요. 지금이야 어차피 파혼할 인연이었는데 그럼 그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때는 그 예단 문제만 해결되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 속만 끓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얼마 동안 더 지속되다 보니 보다 못한 저희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왜 그러냐 물으셨는데 처음엔 엄마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니라고 아무 일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말만 아니라고 하면 뭐 하나요? 이미 제 얼굴 표정은 그게 아니었는걸요. 그러니 엄마는 없긴 뭐가 없어. 네 얼굴에 다 써있다. 왜? 박서방이랑 싸웠어?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말해봐. 라고 저를 추궁하셨고 저는 어차피 숨길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있는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싸운 건 아니고 반반 결혼인데 예단을 해오라고 리스트를 보냈잖아. 근데 그 목록이 어마어마해. 못해도 4, 5천은 들겠던데? 그래놓고 뭐? 과하지 않게 적었다고? 그럼 과하게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1억 받은 거 돌려주라고 할까봐. 그냥 대출받아서 이자 내는 게 더 싸겠어. 라고 모든 사실과 제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는데 확실히 속은 시원하더군요. 그리고 엄마는 제 말을 다 듣고는 별것도 아니라는 듯 저더러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뭐하러 속을 끓이고 있어. 그냥 예단해서 가. 너 어차피 엄마가 준 돈 다 안 받아갔잖아.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뭘 고민해. 그냥 좋게 해드린다고 해.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렇게는 제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어차피 너 그거 안 해가면 시집가서도 평생 그 말 듣고 살아야 한다. 예단도 안 해온 며느리라고 시집살이 시키시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가서 생색이나 내고 살아. 그게 현명한 거야. 어차피 넣어주려고 모아둔 돈인데 아껴서 뭐하게. 라고 다시 한번 저에게 예단을 해가라고 하셨는데요. 엄마는 쐐기라도 박듯 저에게 당신은 예단이 아니고 우리 딸 좀 잘 봐주세요 하는 뇌물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다시금 통장과 도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통장은 제가 빼간 6천을 뺀 나머지 1억 4천여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예단은 하고도 남을 돈이었죠. 결국 저는 저희 엄마의 끈질긴 설득 끝에
남자친구에게 예단을 해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다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견적을 내봤는데 정확히 5,279만 원이 나오더군요. 그 숫자를 확인하는데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어요. 1억을 보태주고 5천만 원 넘게 뜯어가시면 그게 1억을 보태준 게 맞는 걸까요? 그래도 뭐 다들 이 정도는 해간다고 하니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 예단들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처음 좋았던 시부모님의 이미지는 다 깨진 뒤였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유나야 하시며 저를 친근하게 부르셨는데 그때는 어떤 모습이 진짜일까 경계심만 생기더군요. 거기에 저랑 동갑이었던 예비신우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도통 볼 수가 없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예단 문제가 해결되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자친구는 다시 사랑꾼이 되었어요. 다행히 예비시댁도 바라던 예단을 다 받게 되어 불만이라는 게 사라진 건지 그 뒤로는 아무런 태클도 걸지 않았는데 그때부터는 결혼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한동안 신경전을 벌이느라 준비가 멈췄으니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진행된 결혼 준비는 어느덧 막바지에다 결혼을 한 달 앞두게 되었는데 스튜디오 사진도 다 찍었고 청첩장도 다 돌린 상태였어요. 다만 주변에서 예단을 너무 빨리 해서 주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있어 그것만 좀 나중으로 미루고 있었는데 뭐 저한테 말은 하지 않았어도 본인들은 빨리 받고 싶어 애가 터졌을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줄 예단이니 조금 더 시간을 끌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나빴던 걸까요? 언제부턴가 엄마가 피곤하다, 어지럽다, 속이 더부룩하다 하시며 평소랑은 다르게 얼굴색이 나빠지셨는데 자식들 입장에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한 달 뒤면 시집을 갈 딸이었으니 더 미룰 수도 없이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는데 평소 같으면 됐어, 엄마가 알아서 해 라며 거절했을 엄마가 아프시긴 많이 아프신지 제가 병원 예약을 했다고 하니 순순하게 따라 나서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그렇게 따라간 병원에서 간암 상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 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엄마가 암이라니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는데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애써 당신은 괜찮다고 저는 결혼 준비만 생각하라고 웃으며 말씀하셨는데 그땐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울긴 왜 울어? 엄마 멀쩡해. 엄마 치료 잘 받을 거고 우리 딸 결혼식에도 참석할 거야. 우리 딸 웨딩드레스 입는 걸 꼭 봐야지. 우리 딸 엄마 못 믿어? 라고 하시며 당신도 터져 나올 것 같은 눈물을 애써 삼키며 말을 이어가셨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곧 있으면 남편이 된다고 심적으로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남자친구 역시 많이 놀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그 침묵이 저를 위로하는 것만 같았어요. 자기야, 우리 엄마 어떡해? 우리 엄마 잘못되면 나는 어떡해?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저기, 일단 나도 너무 놀라서. 유나야, 미안한데 내가 다시 전화할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머니 옆에 꼭 붙어있어. 알겠지? 이렇게 정신없이 전화를 끊은 남자친구였는데 몇 시간이 되지 않아 예비시댁에서 아주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엄마 검사 결과 때문에 집안이 뒤집어진 것 같았는데 저는 그래도 사돈이라고 많이 놀라시고 걱정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가 어이없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전화를 하겠다는 남자친구 대신 예비 시어머니가 당신 아들 전화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저는 당신도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듣게 된 말은 아무리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도 해오기로 한 예단은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면서 병원비 쓴다고 돈 빼돌릴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희 엄마가 아프신데 어머니는 예단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병원비 때문에 예단 다 못해갈까봐? 아우, 너는 무슨 말을 해도 똑같은 소리를 그렇게 정없이 하니? 예단은 너희 엄마 아프시기 전에 이미 하기로 한 거잖아. 너 그거 약속이다? 시집도 오기 전에 약속 어기는 며느리 될 거야? 그러게,
내가 준비되는 대로 예단 보내라고 했지? 왜 말을 안 들어서? 어머니! 어머, 나 귀 안 먹었어? 왜 소리를 지르니? 저하고 난 얘기했다. 너는 예단 준비나 잘해서 못해도 이번 주까지 보내. 안 그러면 이 결혼 못한다. 저는 이 결혼 못한다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그냥 이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사돈이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괜찮냐. 이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혼을 통보하려 남자친구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다음날 바로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전혀 모르는 남자친구는 저를 만나러 저희 집 근처까지 왔고 말로는 어머니가 아프시니 얼굴 뵙는 건 다음으로 미루겠다며 자기도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설마 이 남자도 나에게 파혼을 하자고 하는 걸까 궁금해서 먼저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저를 더 이상 인간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만들었는데요. 유나야,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 우리 그냥 이참에 신혼집 계약한 거 파기하자. 내가 집주인한테 장모님 아프시다고 그래서 돈 필요하다고 사정해 볼게. 그리고 우리는 장모님 집에 신혼살림 차리면 딱이지 않아? 뭐가 딱이라는 거야? 왜 신혼살림을 우리 집에 차려? 내가 너랑 통화 끝나고 간암에 대해 찾아봤거든. 근데 그게 살 확률이 많이 낮더라. 이식을 받지 않으면 힘들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조직이 안 맞는 경우도 많대. 그리고 어차피 집보다는 병원에 계실 날이 더 많으실 텐데 그 집 놀려서 뭐해. 그냥 우리가 거기서 살자. 아마 장모님도 좋아하실걸? 웃겨. 우리 엄마가 왜 좋아해? 자기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위가 집 차지하고 있는데. 에이, 유나 너는 말을 해도 우리 감정적으로 말고 현실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뭐가 이득인지 잘 생각해봐. 유나 너는 이제 장모님만 가족이 아니야. 내가 있잖아. 또 우리 엄마 아빠도 있고. 곁에 오래 있을 사람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 말은 언젠가는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에서 해준 1억 그게 빚을 내서 해준 거라고 하네. 큰 집에서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그 돈을 달라고 성화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좀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신혼집 문제도 해결했으니까 1억 다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돌려주자. 내가 옆에서 도저히 내 부모가 추심당하는 꼴을 못 보겠어. 그 입 안 닥쳐? 그러니까 준 돈도 돌려받고 예단도 그대로 받겠다는 거네. 와, 이거 진짜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 아니야? 그래놓고 뭐? 내 부모가 추심당하는 꼴을 못 보겠어? 그럼 나는 내 엄마가 저렇게 암화 걸렸는데 내 속은 어떨 것 같은데. 그래놓고 뭐가 어쩌고 저째? 우리 엄마 내일 당장 어떻게 되는 사람이야? 아주 고사를 지내라. 어떻게 그딴 말을 지금 내 앞에서 할 수가 있냐고. 현실적, 이성적, 지랄 연병하고 있네. 야, 그 더러운 입 꼭 다물고 니네 부모한테 가서 전해. 예단 구경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결혼 안 해. 뭐?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 우리 청첩장도 다 돌렸잖아. 그리고 위약금은 어쩔 건데. 네가 다 낼 거야? 그래. 너 같은 쓰레기랑 결혼하는 것보다는 그게 싸지. 내가 깨는 결혼이니까 내가 위약금 낼게. 대신 너는 다시는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마. 알겠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태어나 그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저의 모습이 낯설고 무서웠는지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정신을 덜 차린 건지 집에 돌아가서는 제 말을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는지 기분을 풀랍니다. 그리고 차분히 생각해보면 자기 말이 다 맞는 말이라며 또 정성스럽게 개소리를 문자로 찍어 보냈는데 저는 아주 단답형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꺼져.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번호도 차단하고 제 손으로 손수 예약했던 비행기며 결혼식장, 기타 등등 모두 취소했는데 그제야 이 인간과 그 집구석 사람들이 제가 한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회사까지 저를 찾아와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나타나면 그 위약금 청구할 거라고 겁을 확 줘버렸죠. 그냥 내 인생에 다시는 볼일 없게 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저는 또 이성줄을 놓고 말았는데 그때는 제정신으로 있기가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회사에 휴직계도 내고 엄마 병간호에 매달리기로 한 저였는데
그때는 제 남은 인생을 엄마한테 준다고 해도 기꺼이 줄 수 있을 정도로 간절했어요. 가족이라고는 세상에 엄마 한 사람뿐인데 엄마가 없어진다면 제가 없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파혼한 사실을 수술 뒤에 알게 되셨는데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고 미안해 하셨고 저는 엄마 덕에 똥을 피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사실 그 말이 진짜거든요. 만약에 엄마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놈의 그런 밑바닥을 어떻게 볼 수 있었겠어요. 분명 예정대로 결혼을 했어도 그런 못돼 먹은 이기적인 심보에 저는 이혼을 했을 거라 장담하는데 그 후로는 엄마와 저는 병을 이긴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극복하며 함께 있었어요. 때론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며 대성통곡하고 울기도 했고 둘이 꼭 붙어 지내는 추억도 만들었는데요. 아무리 한 집에 살았어도 그렇게 같이 붙어 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제법 흘러 엄마는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셨는데요. 병원에서도 이런 케이스는 잘 없다며 따님이 극진하게 간호를 한덕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떡하든 살겠다는 엄마의 의지였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퇴원 후 조금씩 일상을 찾아간 저희 모녀는 엄마가 아프기 전보다 사이가 훨씬 돈독해졌어요. 친구처럼 농담도 하고 병실에서처럼 집에 와서도 꼭 붙어 잠을 잤는데 어릴 때 맡았던 엄마 냄새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 냄새가 어릴 때는 엄마가 일하느라 바빠서 저에겐 늘 그리운 냄새였는데 매일같이 그런 엄마의 냄새를 맡을 수 있으니 저는 거꾸로 지금이 너무 편했어요. 그렇게 저희 모녀는 완치 판정을 받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매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려 노력했는데 그 사이 저는 회사에도 다시 나가고 제 일상을 완전히 회복했죠. 회사에서도 제가 파혼하고 엄마 병간호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때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가족이 아닌 남도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을 하마터면 진짜 가족이 될 사람한테는 받지 못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파혼은 정해진 답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상황 판단이 잘 안 됐던 사수 언니는 다소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자초지정을 물었고 저는 저 언니도 몰라서 그런 놈을 나에게 소개했겠거니 하는 생각에 제가 파혼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어요. 그러자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한다는 듯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는데요. 참 희한한 건 그 이후로 그 사수 언니와 저는 멀어진 사이가 되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사실 파혼한 남자친구와 엮여있는 사람이라 잘 지내는 것도 꽤 불편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된 거 이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품게 되어 이직 준비를 하게 되었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 남자친구와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 준비한 것들이 이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도 그놈이 허당은 아니었는지 옆에서 해준 어드바이스가 꽤 쓸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젠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다행히 그놈이 다니는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삶의 질이 좋아진 건 확실한데 저희 엄마도 열심히 병원에 다니며 치료에 전념한 끝에 재작년에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3기에서 완치까지 그 5년이 마치 50년처럼 느껴진 하루하루였는데 엄마가 완치 판정을 받던 날 얼마나 많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암이라는 게 아무리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재발할 수 있는 고약한 놈이라 더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며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녀야 했는데 사람의 인연은 참 알 수가 없어요. 제 지금 옆에 있는 남편이 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제가 엄마 덕에 병원 생활을 오래 하고 또 통원한다고 병원에 자주 오니 그런 기가 막힌 인연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내과의로 가끔 외래진료를 볼 때만 만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인연을 키워오다 서로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는 지금도 그간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 놀라울 정도인데 그래도 끝은 모두 해피엔딩이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물론 결혼 생활도 더 해봐야 진짜 해피엔딩인지 알 수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대신 그때 파혼하면서 그 못된 인간들 그렇게 순순하게 보내준 게 사실 너무 분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또 겪었는지 아세요?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랄 일일 텐데요. 제가 저희 남편 병원에 남편이랑 점심 식사를 하려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은 제가 모처럼 월차를 내고 시간이 많아서 남편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러 간 날이기도 했는데 아니, 글쎄 남편 외래 진료에서 저와 파혼한 남자친구와 그 엄마를 보게 되었어요. 딱 보니 진료를 받으러 온 것 같았는데 저를 보더니 두 사람 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 역시 너무 뜻밖의 만남이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내 전 남자친구는 저에게 다가와 아주 반갑다는 듯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왼손 약지에 껴져 있는 반지를 힐끔 보더니 결혼했어? 라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이 남자가 굉장히 아쉬운 얼굴 하는 거예요. 사실 저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수소문을 하고 있었다나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소름이 돋았고 자기는 저랑 파혼하고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답니다. 이유는 궁금하지 않아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입으로 성격 차이래요. 그래놓고 유나 너만한 애가 없는데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나 진짜 반성 많이 했다. 라며 쉰 소리도 정성껏 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이혼한 여자 역시 자기 남편의 밑바닥을 본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료를 마친 남편이 나왔을 때는 예상하지 못한 제 등장에 남편이 많이 반가워했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여보 여기까지 웬일이야? 그새 나보고 싶어서 왔어? 라며 다정하게 다가왔어요. 이미 병원에서는 저희 남편이 아내 바보로 유명해서 간호사 선생님들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몇몇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인사도 하셨는데 그제야 사태 파악이 끝난 저의 파혼한 전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는 벙찐 얼굴이었어요. 꽤나 충격을 받은 듯한 얼굴이었는데 옆에서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조금 전 자기한테 진료를 받은 모자지간과 제가 함께 있으니 꽤 궁금한 듯 보였는데요. 저희 남편이 저에 대한 것에는 오지랖이 좀 넓은 편이라 저는 있는 사실대로 말해줬어요. 그러자 그걸 듣는 남편도 놀라고 전 남자친구도 놀랐는데 저만 아무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쩐지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보는 듯한 옛 예비 시어머니는 한눈에 봐도 어디가 많이 아픈 듯 얼굴이 많이 야위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남편에게 드리니 개인정보라 다는 말해줄 수 없지만 위암에 걸려 꽤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전이도 빠른 편이고 암세포 자체가 수술을 해도 완전히 제거를 할 수 없는 곳에 분포되어 있어. 지금은 항암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어렵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불쌍하기도 하고 쌤통이기도 하고 많은 감정이 뒤섞였어요. 그러게 병이라는 건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건데 왜 그 사람들은 그 당연한 걸 몰라서 저와 저희 엄마한테 그런 무례와 상처를 줬던 걸까요? 그리고 우리 엄마 살 확률 없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떠들었던 놈이 이젠 저와 처지가 180도 달라졌으니 그것만큼 확실한 복수가 없었는데 이제 좀 자기도 제가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알았으면 좋겠네요. 아니 어쩌면 이혼까지 당하고 아픈 엄마까지 돌보느라 그런 감정을 느낄 여유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모르는 사이 제대로 벌을 받은 것 같아 저는 이제야 반복되는 후회를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하여 제 마지막 복수는 보란듯이 지금의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건데요. 원래 최고의 복수는 저를 아프게 한 그 사람들보다 잘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완치 판정을 받아 더욱 건강해진 친정엄마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인자하신 시부모까지 있는 저는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인데 잘 사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만하면 저도 저희 엄마도 그 긴 시간 동안 잘 참고 견딘 보람이 있는 거겠죠? 그리하여 저는 이제야 완전히 옛날 기억 저편으로 묻어두고 앞으로 다가올 행복만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부부가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 예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뿌린 대로 걷는다는 말이 있듯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좋은 것만 거둬들이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